자, 이 목걸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 르네 에두아르 드 로앙, 그러니까 로앙 추기경은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출생으로 출신은 그렇지만 성격은 굉장히 또 경박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경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워낙에 방탕했던 로앙 추기경은 오스트리아 대사로 파견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이 마리아 테레지아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로앙 추기경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로앙 추기경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내가 말이야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모두 나한테 반해가지고 그 궁정 여성의 반 이상이 다 나랑 잤단 말이지 하면서 자랑을 해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모욕하는 그런 저질 팜플릿을 막 자랑 삼아서 이거 봤냐? 이러면서 친구들에게 막 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담은 편지가 유출이 되어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당연히 왕비가 분노했고 싫어했는데다가 더 싫어하게 되었겠죠. 재상직을 노리고 있던 루앙 추기경은 어떻게 하면 왕비와 화해를 하고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하고 고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잔느 발로아 드 라모트 백작 부인이 자신이 왕비와 화해할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잔느라고 하는데요. 당시 라모트 백작 부인은 프랑스 사교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 왕비의 가장 친밀한 친구 중에 하나라면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앙 추기경은 그녀를 이용해 왕비와 화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왕비의 가장 친밀한 친구라는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은 사실 왕비와 일면식도 없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속아 라모트 발루아 백작 부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일단 이 여인은 프랑스 북동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결혼 전 이름이 잔느 드 발루아 생레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에 발루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발루아 왕조 기억하시죠? 아니, 그렇다면 발루아 왕조의 후손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와,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자크 드 발루아 생레미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잔느의 어머니가 매춘부였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집안의 하녀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발루아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잔느의 아버지는 밀렵꾼이면서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술꾼으로 굉장히 좀 거칠고 고약한 사람이어서 살아서도 별 도움이 안 됐는데 또 이 잔느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집안에 보호자가 없다 보니 잔느는 결국 구걸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 불쌍한 발루아 혈족의 고아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걸을 하는 잔느를 블랑빌리의 후작 부인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소녀를 가까이 오게 해서 너 정말 이 발루아 왕족의 그 몰락한 왕손이냐 진실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발루아 왕족의 사생아이고 몰락하긴 했지만 후손이긴 맞는 거예요. 아휴, 왕손이 이렇게 왕족의 혈족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니 이 블랑블리의 후작 부인에게 너무나 이렇게 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느와 동생들을 후원해서 기숙학교에 보내서 귀족의 영예로서의 소양을 익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잔느를 롱샴 수도원 여학교에 입학하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수녀가 되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잔느는 수녀가 되기에는 자신의 피가 너무 뜨겁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녀원을 나오게 되었고요.
굉장히 좀 예쁘장한 외모를 가져서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인 하급 귀족 헌병 장교 니콜라드 라모트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니콜라드 라모트나 이 잔느 두 사람 다 이 도덕관이나 뭐 양심 이런 거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다가 남을 속이는 재능이 아주 탁월했어요. 잔느는 이 남편과 함께 자신을 구해준 블랑빌리의 후작 부인을 이용해서 일단 저희를 좀 도와줄 분들이 필요해요 하면서 로왕 추기경을 소개받게 돼요. 그리고 로왕 추기경 집에 머물면서 뭔지 아시겠죠? 좀 특별한 봉사를, 워낙 이분께서도 또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 좀 특별한 봉사를 해서 로왕 추기경의 돈을 뜯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대로 여기서 썩을 수 없어. 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하고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 파리로 와서 집 한 채를 전세를 내요. 그리고 백작이 아닌데도 라모트 백작 부인으로 사칭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베르사유에 가요. 그리고 왕비를 접견할 자격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왕비가 접견을 하거나 초대를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치 왕비를 접견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베르사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현기증이 하면서 푹 쓰러집니다. 자, 이제 부인이 쓰러지니까 이제 라모트가 막 달려와서 부인 하면서 부인을 안아 일으켜요. 그리고는 사실 우리 부인이 이 발로아 왕가의 핏줄인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가난하게 지내서 기력이 쇠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만 겁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 왕족의 후손이 저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하면서 동정표가 쏠리게 되고요. 이 사람들에게 연금이 더 많이 지급이 돼요. 잔느는 베르사유에서 3번이나 쓰러지는 쇼를 보이면서 동정표를 받고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리로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내가 베르사유에 가서 왕비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자비롭고 다정하게 이 친척을 맞아주셨는지 너무 감격했답니다 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게 돼요. 자, 왕비와 만나서 친분을 텄다. 이 소식을 루왕 추기경이 딱 들었죠. 사실이냐? 왕비의 다정한 친구가 되었냐? 정말이라니까요. 자, 제가 이 추기경님과 왕비님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왕 추기경은 그럼 잘 되었다 하면서 변명하는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좀 왕비에게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잔느는 당근 대조하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는 며칠 지나서 마치 왕비가 답장을 보낸 것처럼 루왕 추기경에게 줍니다. 내용은 경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아도 되어서 굉장히 기쁘네요. 하지만 나는 아직 경이 청한 그 아련에 동의할 수 없어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연락하겠어요. 비밀을 지키고 계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 이 편지는 누가 쓴 걸까요? 당연히 잔느가 꾸며서 쓴 가짜 편지였는데 너무나 흥분한 루왕 추기경은 왕비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왕비와 나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우리는 교감을 나누고 있어.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왕비가 보낸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베르사유에서 또 파티가 있고 이러다 보니 또 왕비를 만나게 되었을 거잖아요. 왕비가 나를 다정한 눈빛으로 보아주시겠지 하면서 왕비를 보는데 너무나 쌀쌀맞은 표정으로 휙 돌아서 가버리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편지에서는 그렇게 다정한데 실제로 만나면 너무 쌀쌀맞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면서 잔느에게 또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잔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친분을 보일 수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왕비님과 추기경의 개인적인 만남을 좀 주선해 드릴까요? 당연히 좋지. 왕비와 만나고 싶어. 자, 그래서
어느 늦은 밤 로왕 추기경은 베르사유 정원의 비너스상 아래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왕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멀리 보니 이 뒤돌아 서 있는 왕비의 모습이 보였는데 하얀색 물방울 무늬의 그 하늘하늘한 모슬린 가운을 입고 색 넓은 모자를 쓴 왕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추기경이 사모의 마음을 담아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딱 바치니까 왕비가 지나간 일은 다 잊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또 로왕 추기경은 감격했겠죠. 그래서 왕비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피하세요! 아르투아 백장여의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만남이 들키면 안 돼! 하면서 추기경이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왕비와 격조 높은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받았노라 하면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 로왕 추기경이 만난 것은 정말 왕비일까요? 마리 앙투아네트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로 그가 만난 것은 이 왕비와 굉장히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고 찾아서 대동한 이 니콜 르구아이라는 일종의 매춘부였어요. 자, 매춘부를 왕비처럼 꾸며서 세워두었던 것이죠. 자, 그 사실을 모른 이 루왕 추기경은 하늘이라도 뚫고 올라갈 듯한 그런 심정이었고 잔느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기경의 확실한 신임을 얻게 되는데 성공한 잔느는 왕비가 주최하는 자선 모임에 좀 돈이 좀 필요한데 후원을 해주시겠어요? 하면서 거금을 받아내서 그 돈으로 예쁜 옷도 사입고 시종도 거느리고 하면서 사교계에 나가 고개를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교계에는 계속 이 백작 부인이 왕비와 가까운 사이라더라. 아니 그런데 추기경하고도 막역한 사이라네 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곧 목걸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자, 이 목걸이 보이시는 이 목걸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목걸이는 1772년 루이 15세가 다이아몬드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신의 정부 마담 디바리를 위해서 왕실 보석상인 샤를 아우구스트 베머에게 다른 목걸이를 다 능가할 진정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라라고 의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647개의 다이아몬드 총 2800캐럿으로 구성된 200만 리브르짜리 목걸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억짜리 목걸이를 만든 거예요. 목걸이 200억. 자, 그런데 이 화려한 목걸이가 완성도 되기 전에 루이 15세가 사망하고 마담 디바리는 궁에서 쫓겨났죠. 자, 이미 많은 돈이 자신에게 있을 리 없었던 베머는 빚을 내서 이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했기에 뒤이어 국왕이 된 루이 16세에게 목걸이를 좀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고가인데다가 이 목걸이를 사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마담 디바리를 혐오하고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목걸이를 구매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